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 대한 저희 생각과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냐면, 오늘 이 북을 알자게 되면 김일성 장군과 그를 받던 노동당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장군이 실체에 대한 이야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부흥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외조부는 평양 칠골교회와 창덕교회 그 목사로 활동을 했고요. 강복전인 1939년 4월에 기독교 신자들이 돈을 모아서 묵계선생 강도록 기석비라는 비석을 세워줄 정도로 이름 있는 장로교 목회자였습니다. 기석비 비문을 보게 되면 칠골에 있는 강씨 일가에 이름 있는 제사가 있다. 그 제사는 바로 묵계선생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연구해서 옛사람들과 통하고 사물이 이치를 통달했고, 부모에게는 효성을 다하고 친구들에게는 신의가 있었고, 형과 우애가 매우 두텁고 당대의 본보기로 되는 인사다. 그리고 또 창덕학교를 세우고 교감으로 교육에 힘썼고, 강도록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농업, 상업,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명망 있는 인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사회발전에 기울인 노력과 인재 양성에 바친 덕이 어찌 작은 것이라 하겠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록 선생의 이 같은 업적이 당대에 널리 알려져서 동아일보사에서 감사를 표시하는 글과 은잔을 보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 강진석 선생은 백산무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일제히 체포돼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7년 11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고 나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영식 선생은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에 순화학교와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휴대교육을 하면서 조선국민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벌리다가 일제에 체포돼서 옥고도 치렀습니다. 훗날 일제히 탄압을 피해서 중국 팔독으로 활동지를 옮겼다가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삼촌인 김영건 선생도 풍산군 파발리 주재소를 습격해서 순사부장을 사살하고 후치령에서 자동차를 습격하는 등 이런 활동을 벌이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일제는 김일성 주석이 기순 공작을 위해서 할머니 리보이 여사를 데리고 다니다 나니까 평양 사람들은 보천보를 습격한 김일성이 리보이 여사의 손주고 강도록 선생이 외손주라는 걸 알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주석의 집안은 기독교 목사의 집안이고 평양에서도 이름 있는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할아버지는 대대로 농사를 짓던 농민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 인구가 농업에 종사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를 둔 건 농민들이 지지를 받는데 우월한 조건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할아버지는 실제로 손주가 내각 수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1948년 4월 27일 남북연석회의차 평양에 가셨던 김구 선생이 측근들과 수행기자 수십 명을 거느리고 평양 만경대에 있는 김일성 주석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만나러 간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김일성 주석이 고향집 옆에 독립운동 과정에 돌아가신 항일운동가들이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만경대 혁명자 유자대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학원을 참관하러 가셨던 겁니다. 그 혁명학원을 참관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길 옆에 있는 주년아전 그 초가집이 김일성 장군이 생가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게 됐습니다. 들어가 보시니까 팔순이 김주석이 할아버지가 마당에 앉아서 바자를 엮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장군이신데 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자는 그렇지만 나는 농민이 아니요.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손자가 보는 나라의 정세도 잘 될 것 아니요. 이러셨던 겁니다. 김구 선생은 1896년에 치아포에서 그 외놈장교 스지다를 처단했죠. 그리고 체포돼서 인천 감옥에서 고생하던 중에 타로 가게 됩니다. 타로 가신 후에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만경대 근방에 있는 영천암 주지로 은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만경대에 있는 김일성 주석이 할아버님 댁에도 4번 동양원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할아버지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회포도 나눴죠. 해방된 조국에서 나랏일을 하는 손주가 할아버지네 가족 좀 돌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김수석이 할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었던 일은 장수연이라는 그 당시 팔리던 담배였습니다. 그 담배를 보내드리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 평양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걸 설명하자고 하니까 이런 일화들까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김일성 장군과 함께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속에는 김일성 장군보다 학력도 높고 나이도 많고 투쟁 경력도 화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김일성 장군의 학력은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중퇴입니다. 하성우숙도 중퇴했죠. 중학교도 중퇴한 겁니다. 길림육문중학교에 가게 되면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학력과 투쟁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김책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1903년 8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김일성 주석보다 9년 선배인 거죠. 함경북도 성진시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했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몇 번씩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자이자 중국 주하연, 을안현 등 북만이 넓은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린 사람입니다. 송화강 유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였고 1939년 북한진 전투, 그리고 북락진 전투, 1940년 수륙년 전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노장입니다. 그리고 또 최영근이라는 분도 계셨죠. 이분도 1900년생입니다. 김일성 장군보다 12살이 나이가 있죠. 정주 오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이름 있는 황포군관학교 교원으로 있었고, 강주 폭동 때에는 조선인 학생들을 데리고 줄레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철수를 목숨 걸고 보장했습니다.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여러 개의 학교들을 세웠고 또 그 학교들을 세우고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요하, 호림, 부금, 우원 등 북만이 넓은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시 한흥군중대의 연단에는 김일성 장군이 나섰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방이 되자 해외에서 운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국내 개선에서 정권을 잡을 국립부터 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누구는 대통령, 누구는 국방상하고 직책까지 나눠가지고 입국했던 겁니다. 당연히 항일발전도 준비를 했겠죠.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던 겁니다. 국내에 잘 알려져 있고 평양에 진출하는 조건에서 평양 출신이면 가장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김일성 장군이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은 중국 대륙으로 깊이 들어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 동북부를 근거지로 삼고 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1936년 봄, 역사에서는 열화원정이라고 불리죠. 장춘을 포위해 공격하라는 국제당의 지시도 거부하고 백두산 동북부로 진출해서 밀영들을 건설하고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일제와 싸웠던 겁니다. 보천보 전투 이후에 간산방까지 따라온 김서군이 지휘하던 조선주둔군 19사단 함흥 74연대를 포함해서 약 2,000명의 일본군을 간산봉에서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때 살아난 일본군은 겨우 200명 정도였습니다. 1937년 2월 28일에는 장백현 리명수 전투, 그리고 홍두산 전투, 도천리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를 치렀고 그 이후에도 하령연 올기강 전투에서 200여 명의 일본군을 전멸시킵니다. 이때 전투가 있은 곳은 일본군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현재 폐문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 3월 25일에는 안도현 홍기아에서 추격하는 마에다 부대를 공격해서 전멸시킵니다. 이런 전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투들을 통해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이 벌린 전투들은 대체로 다 국경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국내에 그 소식이 더 빨리 더 많이 전달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항일빨치산들 속에서도 훌륭한 지휘관으로 평판이 높았습니다. 1935년 2월에 있은 왕초년 다홍례회에서 김일성 장군이 자신이 새로운 모습을 조선 공산주의자들한테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땠냐면 중국의 민족 배타주의자들이죠. 민족 배타주의자들은 소수민족은 다수민족을 지도할 수 없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이 70%,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8, 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혐의자들이다. 이러면서 조선인민가들은 종파적 습성과 동요성이 많고 반동화되기 쉽기 때문에 간부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 다홍례 회의가 있기 전에 수많은 조선의 혁명가들이 민생단으로 몰려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중국 공산당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일성 장군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1935년이게 되면 김일성 장군이 23살 때죠. 예, 그럴 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혁명가의 80, 90%가 민생단이라면 당신들은 이 자리에서 해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물을 담은 이 병에 먹물을 80, 90% 되게 채워라. 그러면 그 물이 색깔이 변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으로 민족 배타주의자들을 비판했던 거죠. 그리고 민생단 보따리를 꺼내서 불태워버렸고, 다홍해 회의 이후로는 국자적인 반민생단 투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조선공산주의자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걸 김일성 장군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의 장소를 호위하고 있는 것도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이다.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이는 어려도 민족 배타주의자들한테는 맞서서 가지고 선배들도 하지 못했던 극자적인 반민생단 투쟁을 일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김책이나 최용건 이런 사람들은 북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죠. 그러다 나니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달리 김일성 장군은 백두산 동북부 일대에서의 군사활동으로 인해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조국 광복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고 혁명 투쟁 경력도 오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혁명 투쟁 경력도 짧은 김일성 장군을 통일 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항일발사는 직위를 탐내지 않았고 자신들이 그리는 혁명여업이 승리만을 생각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